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전시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고전시가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가지는 고전시가에 대한 의견 중 하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긴 했지만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고전시가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고전시가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보다 훨씬 쉽고 수능에서 절대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전시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해서 핵심 강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번에 개설하게 될 자잘한 세부적인 고전시가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고전시가는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전시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운문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전의 작품들을 쭉 제가 만 장르별로 써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즉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작품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표적으로 이렇게 9가지 장르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9가지의 장르를 동일한 비중으로 똑같이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바로 시조와 가사만 공부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출제되는 수능 작품을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고전시가에서 이 두 작품이 출제가 대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학사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논문 작품 수나 그 가치를 봐도 시조와 가사가 이 나머지 작품들을 다 요즘 말로 하면 압살을 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출제해보면 낼 것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만 핵심적으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고전시가를 볼 때 주제가 있는데 주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전시가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러브, 사랑인데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사랑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뭐에 대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잘 필기를 해놨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실제 작품을 적용할 때나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거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리움의 감정이 드는 경우 이런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임금을 사랑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작품일까요? 그렇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이 충과 관련된 신하들의 그런 시가 많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산을 사랑하거나 강을 사랑하거나 그렇죠?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주로 조선 전기나 중기까지는 이러한 사랑과 관련된 주제가 있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작가층이 평민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신변잡기적, 쉽게 말하면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요거 조선 중기까지의 작품을 제대로 공부하면 요 뒤에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 시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고전 시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았으면 이걸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되면은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자동적으로.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몇 가지 작품을 해볼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고요. 그 단어를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자주 나오는 표현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작품이 있는데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인지 혹은 그 단어의 뜻도 제대로 몰라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 작품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것도 제가 따로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주 나오는 표현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고전 작품들을 보면은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세 글자짜리도 있고요. 네 글자짜리도 있어요. 자, 여기서 쉽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세 글자짜리 나오는 한자어는 주로 요 마지막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나오는 두 글자가 요 뒤에 나오는 글자를 이렇게 수식해 주거든요. 요게 포인트가 있고요. 자, 네 글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네 글자짜리 한자어는 이렇게 두 번째와 네 번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글자짜리 한자어가 나왔을 때 뜻을 모르면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부분을 포인트로 두면 되고 세 글자짜리에서 어려운 한자어가 나오면 이렇게 세 번째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유추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 중요한 작품이 시조와 가사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앞에서 했던 고전 시가의 해석법을 바탕으로 첫 번째로 시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하나를 이제 먼저 열어볼게요. 자, 이 작품을 보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뭘 찾아야 됩니다. 그쵸?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찾아서 이 단어를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유추하는 건데, 자, 지금 이 시조를 읽어보고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떤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일까요? 자, 시조를 보면은 주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뉘는데 주제는 주로 어디 있냐면 종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경후정이라고 하는데 시조는 선경후정의 방식인데 주로 종장에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세한고절입니다. 세한고절. 자, 네 글자짜리 단어 어렵다고 했죠. 그럼 뭘 본다?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봅니다. 자, 이 한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냐면은 춥다, 추울 한자, 춥다라는 단어고요. 이 절이란 단어, 요 중요한데 이 절이란 단어는 무조건 고전에서는 절개라는 의미예요. 절개. 그렇죠. 추움에도 불구하고 절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절개예요. 자, 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다고 하는가? 굽은 절이면 눈 속에도 푸르겠는가? 절이 굽었다면 아마도 이 추운데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절개를 지키고 있는, 꼿꼿하게 절개를 지키고 있는 어떤 식물을 묘사하는 거겠죠. 그쵸? 표면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 작품의 주제는 절개입니다. 절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작품을 보고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자, 뭐냐면 바로 님입니다. 님. 읽어볼게요.
마음이 어린 후에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자, 이 어리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데 고전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잘 나오니까. 자,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이 오느냐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귀인가 그 사람인가 하노라. 이 그 사람이 바로 님이겠죠. 그렇죠? 님이 두 번 나왔네요. 어쨌든 님이 나오면 뭐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걸 통한 뭐 그리움이란 뜻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더라도 포인트만 찾으면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가볼게요. 자, 요거 보고 포인트가 뭔지 포인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릉하면 생각나는 단어 혹시 아나요? 그렇죠. 무릉, 도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릉도원 나오면 바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바로 자연이다. 자연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에서 즐기고 싶다라는 거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도화. 도화는 복숭아 꽃이란 뜻이에요. 복숭아 도자에 꽃타자라서 복숭아 꽃인데 이 복숭아 꽃은 어디 나오는 꽃이냐면 바로 이 무릉도원에 있는 꽃이 바로 도화예요. 그래서 도화나 무릉이나 똑같이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제 끝났어요.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류산 양단수를 이제 옛날에 듣고 이제 보니 도화. 자, 복숭아 꽃이 뜬 맑은 물에 산용조차 잠겼구나. 산에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아이들아, 무릉도원이 어디요?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여기가 무릉도원이래요. 그만큼 여기가 이 자연이 아름답다. 나는 이 속에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 시작품을 보고 한번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보이나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강산, 강과 산이죠. 하나 더 찾을 수도 있어요. 뭘 찾냐면 이렇게 청풍, 바람, 맑은 바람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더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강산인데 강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제도 바로 자연이에요. 아하, 자연 친화와 관련된 작품이구나. 그렇죠?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시조 작품은 주로 주제만 파악하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가사. 제가 지금 조선 전기와 후기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그리고 실제 출제됐던 작품들을 대표적으로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이 보면은 왼쪽이 이제 작품 이름이고 오른쪽이 뭐를 사랑하는지 주제를 적어놓은 거예요. 자, 보면은 자, 면항정과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많이 들어봤죠? 이건 이제 송강 정철의 작품이겠죠? 그 다음에 규원가는 독특하게 여인의 한을 주제로 하는데 규원가가 이제 유일하게 여성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선 후기로 보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관련된 작품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있었던 일들을 여행기를 적어놓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여인과 실제 사랑 이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사 작품을 공부할 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작품이 있고요. 그렇죠?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의 제목에 따른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해두세요. 외워두세요. 자,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해당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쉽게 알았던 작품의 부분이 아니라 교과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왔다고 해도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이 내용은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전시가의 가장 쉬운 점은 뭐냐면은 특정 주제가 있으면 내용은 그 주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만 알고 있어도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문제가 나올 때 이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아서 이 단어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정철의 관동별곡이고요. 수능에서도 몇 번이나 출제했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 단어를 바탕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관동별곡은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주제가? 그렇죠. 자연과 임금을 사랑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요거 볼게요. 첫 번째 중략 앞에 부분. 자, 요걸 볼게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찾아보는 거예요. 강호에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아하,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 찾을 수 있죠. 바로 뭐예요? 성은입니다. 성은. 자,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뭐라고 합니까? 임금한테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 나옵니다. 성은과 망극. 그러면 이 부분 끝났어요. 자,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중략 앞에 부분은 임금을 사랑하는 내용, 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연추문 들이더라 경해남문 바라보면 이 연추문이나 경해남문 다 서울에 있는 궁궐의 문이에요. 이제 임금을 보러 갔다 온 거죠. 바라보면 하직하고 임금한테 이제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잘 모르더라도 요런 단어를 포인트로 이 부분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부분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나머지 모르는 부분들이 요것과 관련된 것이구나 하는 거를 역으로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략 다음 볼게요.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쭉 읽어요. 소양로, 대양로, 눈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무슨 절 이름인데 그쵸? 진얼대 고쳐 올라 앉은 말에 어디 대 같은 데를 올라서 앉았네요. 녀산 산이 나오네. 산이 나오고 진 면목이 여기에 다 보이는구나. 산에 제대로 된 모습이 여기다 보인대요. 뭐지? 어화 조화옹이. 자,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조화옹입니다. 조화옹. 요거는 고전 작품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건데 조화옹의 뜻은 뭐냐면 조물주의 뜻입니다. 조물주. 쉽게 말하면 신이죠. 신. 우리 모든 자연과 인간들을 만든 신이란 뜻이에요. 자, 이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라고 해서 헌사토 헌사할사. 자, 이 포인트인데 이것도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자, 기본형으로 헌사하다. 자, 고전 단어 중에서 헌사하다의 뜻은 뭐냐면 자, 우리말로 바꾸면 야단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헌사하다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 조화홍, 조물주랑 항상 같이 쓰여요. 쉽게 말해서 조물주가 야단스럽다라는 말은 조물주가 자연을 야단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만 딱 봤을 때 이 뒷부분의 주제는 바로 자연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연 친화예요. 됐죠? 자,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영을 고잡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하는 듯 북극을 쾌하는 듯. 자, 주제가 자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단어 볼게요. 정양사, 진얼대, 녀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용, 배곡, 동명, 북극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다? 아하,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쉽게 고전시가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이러한 기본 폼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은 제가 나중에 개설할 세세한 해석법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실제 작품들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또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댓글을 남기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